안녕하십니까? 석간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휴장이지만 어제 금요일 마감된 시장 상황과 함께 주말 동안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전문가 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금요일 코스피가 5,507.01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대형주 강세장이 계속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포모 증후군, 즉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미국 빅테크 투자 확대 소식이 화제인데요. 박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에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의 글로벌 투자 전략 변화와 그 의미, 둘째는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 강세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 그리고 셋째는 미국 증시의 무한순환매 장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특히 증권주의 급등과 IB 시장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어제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월 13일 금요일 코스피는 5,507.01로 전날보다 마이너스 0.2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106.08로 마이너스 1.77% 더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박 교수님, 지수 자체는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수만 보면 약보합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극명한 양극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만 1200원으로 플러스 1.46%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지탱했고 특히 증권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6만 1600원으로 플러스 15.36%, SK증권은 1215원으로 무려 플러스 29.95%나 급등했습니다. SK증권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네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상승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SK증권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IB 부문과 비용 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SK증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IB 시장 전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토큰 증권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업계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뉴스에서 K-팝도 토큰 증권으로 투자하고 외국인도 돈 싸들고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군요. 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K-팝 아티스트의 수익권을 토큰화해서 거래한다든지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대체 자산을 조각내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증권사들의 사업 영역이 크게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증권주 강세의 구조적 배경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77% 하락했는데 2차 전지주들이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가 15만 400원으로 마이너스 3.28%, LG에너지솔루션도 39만 5천 원으로 마이너스 3.66%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최근 몇 주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등했던 반동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단기 수급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특히 테슬라의 FSD 구독제 확대 같은 소식들이 결국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형주로 자금이 쏠리는 시기라 중소형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겁니다.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18만 원대를 회복했는데 시장에서는 연휴 후 20만 전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제목에서도 봤듯이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타라는 이재용 회장 밈까지 등장할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실제로 HBM 사업에서의 진전, 파운드리 부문 개선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나 살 걸 후회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핵심 심리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중소형주, 테마주, 성장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대형주를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지수는 오르는데 본인 계좌는 마이너스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탈감이죠. 뉴스에서도 역대급 불장의 포모 증후군 확산이라고 표현했는데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88만 원으로 마이너스 0.9%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SK하이닉스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HBM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올해 코스피 6,500 달성 충분하며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49만 9천 원으로 마이너스 1.38% 하락했는데 자동차 업종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업종은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수익성은 여전히 좋지만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테슬라 FSD 구독제 관련 뉴스를 보면 소비자가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와 직결됩니다. 현대차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는 25만 2,500원으로 마이너스 1.17% 하락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은 어떻습니까? 네이버 같은 플랫폼주들은 국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하면 성장성 측면에서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AI 기술 투자, 커머스 부문 강화, 그리고 라인 야후 재팬과의 시너지 등 긍정적 요소들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43.3원으로 전날보다 플러스 0.17% 소폭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CPI가 둔화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왜 원달러는 오히려 올랐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CPI 둔화 소식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늘은 토요일이고 환율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시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큰 흐름인데 CPI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달러 약세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원화 강세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자산의 매력도를 높입니다. 환차손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뉴스를 보면 연초 이후 코스닥을 쓸어 담은 외국인, 시총 비중도 10% 넘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건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06%로 마이너스 1.17% 하락했고 국채 가격은 113.17로 플러스 0.33% 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채권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시장이 향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06% 수준은 작년 말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최근 몇 주간 하락 추세가 뚜렷합니다. CPI 둔화가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입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62.89달러로 플러스 0.08%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시장 전반은 어떻습니까? 유가는 60달러 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산유국들에게는 너무 낮지 않고 소비국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적정 수준입니다. 더 주목할 건 금 가격입니다. 금이 온스당 5,022달러로 플러스 2%나 급등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금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었다는 게 놀랍네요.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 미중 갈등 등이 계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의 금매입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의 기회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 투자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5,000달러 돌파는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9,500.93으로 플러스 0.1%, S&P 500 지수는 6,830, 6.17로 플러스 0.05%,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은 22,546.67로 마이너스 0.2%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표현이 나왔던데요.
맞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CPI 발표 직후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개별 종목들의 등락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뉴스에서 지적했듯이 미국 증시가 무한 순환매 장세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무한순환매 장세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 섹터나 종목에 자금이 집중됐다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면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고 그렇게 돌고 돌면서 전체 시장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달간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워지면 자금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빅테크 전체가 비싸지면 금융주나 산업재로 이동하고 또 다시 기술주로 돌아오는 시기죠. 그렇다면 특정 종목이 빠져도 다른 종목이 받쳐주니까 지수는 계속 오른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건강한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작년처럼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만 자금이 몰리는 것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빅테크 쏠림 완화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시장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엔비디아가 182.81달러로 마이너스 2.21%, 애플이 255.78달러로 마이너스 2.27% 하락했습니다. 빅테크가 동반 약세였네요. 네, 어제는 기술주 전반이 약세였습니다. 애플은 250달러 선을 지키지 못했고,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TSMC도 366.36달러로 마이너스 0.47% 하락했고요. 하지만 이건 단기 조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들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이 건강한 상승을 위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417.44달러로 플러스 0.09% 소폭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왜 올랐을까요? 테슬라는 FSD 구독제 관련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뉴스에서 FSD 구독제만 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면 테슬라의 수익 모델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동차 판매로 한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독료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만 뉴스에서 지적했듯이 소비자가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동성 지수 VIX는 20.6으로 마이너스 1.06% 하락했습니다. 시장 불안감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VIX가 20선에서 안정되고 있다는 건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나 탐욕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0 정도면 적당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너무 낮으면 오히려 과열 우려가 있고 너무 높으면 패닉 상태니까요. 지금은 적정 수준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뉴스 제목처럼 이러다 나만 빼고 다 부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급해집니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겠네요. 정확합니다. 포모증후군에 빠지면 두 가지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첫째,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조급함의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게 됩니다. 둘째, 본인의 투자 원칙을 버리는 것. 원래 가치 투자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단타 매매를 시도한다든지 잘 모르는 테마주에 뛰어든다든지 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형주를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할까요? 그건 개인의 투자 목표와 시간 지평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장기 투자자라면 삼성전자가 18만 원대라고 해도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만 원이 목표가 아니라 30만 원, 40만 원을 바라본다면 지금도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이미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투자 논리를 갖는 겁니다. 증권주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이 거의 30% 급등했고 미래에셋증권도 15% 이상 올랐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상승일까요? 증권주의 급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실적 개선입니다. SK증권의 경우 IB 부문 강화와 비용 효율화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둘째, 시장 환경 개선입니다. 주식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IPO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증권사들의 수익 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사업 기회입니다. 토큰 증권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열리고 있고 이게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토큰 증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뉴스에서 나왔듯이 K-팝 아티스트의 수익권, 부동산, 미술품, 심지어 와인이나 명품 가방까지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되면 투자 시장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자산들이 소수의 부유층만 접근 가능했다면 토큰 증권은 이를 민주화하는 겁니다. 1,000원, 10,000원 단위로 조각 내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네, 전통적으로 증권사는 주식거래 중개와 투자은행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토큰 발행, 관리, 거래를 총괄하는 역할이죠. 이게 성공하면 증권사들의 수익 모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증권주에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규제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니 다음 타깃은 스튜어드십 코드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이 평가한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금융시장이 혁신하려면 규제도 함께 진화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같은 건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을 높이려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하게 적용되면 오히려 시장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의 무한 순환매 장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구글이 빚을 늘리고 있다는 뉴스가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껏 이런 사례 없었다. 우린 100년 갈 기업, 빚 늘리는 구글, 이유 있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전략적 변화입니다. 구글 같은 회사는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빚을 내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리가 낮을 때 싸게 돈을 빌려서 장기 투자에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을 쓰는 것보다 빌린 돈을 쓰는 게 재무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AI 같은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걸 현금 흐름만으로 감당하기보다는 부채를 활용해서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우린 100년 갈 기업이라는 자신감이 인상적이네요. 구글은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AI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우리는 100년 이상 갈 것이고 지금 투자하는 게 미래 100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글이 부채를 늘려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건 시장이 구글의 미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략을 국내 기업들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이런 투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투자자들이 단기 실적만 보지 않고 장기 비전을 함께 봐줘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8,917.98달러로 플러스 0.09% 소폭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 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중요한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6만 달러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횡보는 다음 큰 움직임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폴이 국경 넘나드는 비트코인 범죄 민간 협력 중요하다고 발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범죄가 심각한 문제인가요?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국경을 넘는 특성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후 비트코인으로 몸값을 요구한다든지 자금 세탁에 이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죠. 인터폴이 민간 협력을 강조한 건 정부나 경찰만으로는 이런 범죄를 추적하고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블록체인 분석업체, 보안회사 등 민간의 기술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 문제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과제가 신뢰 구축인데 범죄 척결은 그 첫걸음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대형 연기금도 이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에서 정식 투자자산으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소비 트렌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티켓 찢었음, 명품백 말고 마스크팩 털러 돌아왔다, 올리브영 바구니 든 큰 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박 교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한국 소비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명품을 사갔다면 지금은 K뷰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갑니다. 올리브영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된 거죠. 일본 관광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다는 건 가성비와 품질 면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K뷰티, K팝, K푸드로 이어지는 한류 소비재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기업들, CJ제일제당 같은 식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긴 연휴 대기 자금을 어디에 넣어둘까 하는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CMA 비교 기사도 나왔던데요. 설 연휴 같은 긴 휴일 기간에는 주식시장이 닫혀 있으니까 자금을 놀리지 않고 이자라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CMA를 활용합니다. 요즘 CMA 금리가 연 3%대 초반까지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서 며칠이라도 이자를 받는 게 낫죠. 특히 대기 자금이 큰 투자자일수록 이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단 며칠의 이자라도 무시 못하겠네요. 억 단위 자금이라면 며칠만 맡겨도 수십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작은 돈 같지만 쌓이면 큽니다. 프로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씁니다. 현금을 그냥 놀리지 않고 항상 일을 시키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박 교수님,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을까요? 다음 주는 설 연휴가 끝나고 시장이 다시 열리는 첫 주입니다. 보통 명절 이후 첫 거래일에는 변동성이 큽니다. 연휴 동안 해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형주 중심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주를 코어로 가져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코스피 6,500 달성 충분하다고 전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 대형주의 실적 개선 기대 때문입니다. 둘째 전략은요? 둘째는 조방원 전략입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을 뜻하는데 이 세 섹터는 정부 정책 지원과 글로벌 수요 증가로 중장기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조선주는 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고 있고 방산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수혜를 입을 겁니다. 원자력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려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셋째는 내수 소비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K뷰티 기업들, 그리고 식품, 유통 쪽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특히 한류 효과로 해외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섹터도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섹터가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산업이니까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또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당분간 대형주 대비 약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환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있어서 달러 약세 압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급격한 달러 약세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1,300원에서 1,500원 사이의 박스권을 예상합니다. 수출 기업 투자자들은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모 증후군을 경계하는 겁니다. 남들이 돈 번다고 해서 조급하게 뛰어들면 고점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말씀 주시군요.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특히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게 가장 확실한 부의 축적 방법입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네,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는 어제 2월 13일 금요일 마감된 국내외 증시 상황을 살펴봤고, 국민연금의 미국 빅테크 투자 확대, 국내 대형주 중심 강세장 지속,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증후군 확산 등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분명 좋은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5,500선을 넘어섰고 6,000, 6,5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장일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탐욕을 경계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설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휴 이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